제18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시계탑 종이 여러 번 울렸지만 모모는 거의 듣지 못했다. 얼어붙은 팔다리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왔다. 모모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옛 원형극장으로 돌아가 잠을 자야 될까? 자기와 친구들을 위한 모든 희망이 영원히 사라진 지금? 모모는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게다가 카시오페이아도 걱정이 되었다. 회색 신사들이 정말 카시오페이아를 찾아내면 어떡하지? 모모는 거북의 이름을 발설한 스스로를 호되게 나무랐다. 하지만 그때는 반쯤 넋이 나가 있어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모모는 스스로를 달랬다. 아마 카시오페이아는 벌써 오래전에 호라 박사님한테 돌아갔을 거야. 그래, 카시오페이아가 제발 나를 찾지 말았으면. 그게 카시오페이아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 순간 무언가가 모모의 맨발을 살그머니 건드렸다. 모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천천히 허리를 구부렸다. 그런데 바로 앞에 거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글자가 빛났다. 나 다시 돌아왔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모모는 거북을 냉큼 집어서 우도 속에 감췄다. 모모는 허리를 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다. 근처에 회색 신사들이 있을까봐 더러 겁이 났다.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쥐죽은 듯 조용했다. 카시오페이아는 우도 속에서 버둥대며 빠져나오려고 야단이었다. 모모는 거북을 더 꼭 누르고 우도단에 대고 속삭였다. 제발 조용히 있어. 거북 등에는 이런 글이 빛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모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너를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자 거북의 등에 글이 나타났다. 하나도 안 반가운 거야? 모모는 울먹였다. 반가워, 카시오페이아. 정말 반가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모모는 거북의 코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다. 거북의 등에 글씨가 완연하게 홍조를 띠며 대답했다. 이러면 곤란한데. 모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동안 내내 날 찾았니? 물론이야. 그런데 어떻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날 찾을 수 있었니? 거북의 대답은 이랬다. 그럴 줄 벌써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카시오페이아는 그전에는 모모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내 모모를 찾아다녔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것은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카시오페이아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그 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때가 아니었다. 모모는 거북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곤소곤 말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카시오페이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모의 말을 들었다. 이제 거북의 등에는 이런 글이 나타났다. 우린 호라 박사님한테 가는 거야. 모모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지금? 하지만 그들은 사방에서 널 찾고 있어. 여기에만 없는 거야. 여기에만 남아있는 편이 더 똑똑한 게 아닐까? 하지만 거북의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뿐이었다. 난 우리가 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우린 그들의 품속으로 곧장 뛰어들게 되는걸? 카시오페이아가 대답했다. 우린 아무도 안 만나. 카시오페이아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한다면 물론 그 말은 믿을만 했다. 모모는 카시오페이아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예전에 걸었던 멀고도 힘든 길을 생각하자 그 길을 도저히 다시 걸을 자신이 없었다. 혼자 가, 카시오페이아. 난 더는 못 걷겠어. 혼자 가서 호라 박사님께 내 인사나 전해줘. 모모가 나직히 말하자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글자가 나타났다. 아주 가까워. 모모는 글을 읽고 깜짝 놀라 주변을 살펴보았다. 서서히 어렴풋하게 기억이 났다. 지금 있는 곳은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허름한 구역이었다. 예전에 이곳을 지나 하얀 집들과 이상한 빛이 비치는 다른 구역으로 건너갔었지. 그렇다면 언제나 없는 거리와 아무데도 없는 집까지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좋아, 갈게. 하지만 좀 더 빨리 가게 널 안고 가면 안 될까? 모모는 카시오페이아 등에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왜 꼭 내가 직접 기어가려고 하는 거니? 이 물음에 거북은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했다. 길은 내 안에 있어. 이 말과 함께 거북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모는 거북을 따라갔다.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씩. 소녀와 거북의 모습이 인접한 거리로 사라지자마자 광장 주변의 건물들의 어두컴컴한 그림자 부근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억양 없는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수런수런 광장 위를 스쳐 지나갔다. 회색 신사들이 모든 얘기를 엿들은 것이었다. 그들 중 일부가 남아서 소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 기다려야 하긴 했지만 이런 뜻밖의 성공을 거둘 줄은 그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한 잿빛 음성이 속삭였다. 저기 간다. 덮칠까요? 다른 음성이 나직이 말했다. 안 돼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둬요. 첫 번째 음성이 물었다. 왜지요? 우리는 반드시 거북을 잡아야 해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거북이 왜 필요한 거죠? 호라에게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지요. 바로 그겁니다. 거북은 지금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안내하라고 강요할 필요조차 없어요. 자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시 광장 주변의 어두컴컴한 그늘에서 억양 없는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장 시내에 있는 모든 영업사원에게 알리시오. 수색은 중단해도 됩니다. 모두 우리랑 합류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들의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어디든 길을 터줘야 해요. 우리들도 그들과 마주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두 안내자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여 모모와 카시오페이아는 추적자들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 소녀와 거북이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든 추적자들이 길을 비키고 제때 모습을 감추어 그들 뒤를 따르는 동료들과 합류했기 때문이었다. 회색 신사들은 담장과 집 모퉁이에 계속해서 몸을 숨기며 소리 없이 두 도망자의 뒤를 따랐다. 회색 신사의 행렬은 급속히 불어났다. 모모는 전에 없이 몹시 피곤했다.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 잠이 들 것 같은 때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그쳐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그러면 아주 잠깐은 좀 나아진 듯 했다. 거북이 저렇게 지독하게 느릿느릿 기어가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모모는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고 제 두 발과 카시오페이아만 내려다보았다. 영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갑자기 발밑의 거리가 환해졌다. 모모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았다. 드디어 새벽 햇살도 저녁 햇살도 아닌 사방 다른 방향으로 그림자를 들이오는 이상한 빛이 비치는 구역에 이르렀다.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컴컴한 창문이 달린 집들이 눈부시게 흰빛을 바라며 서 있었다. 네모난 새까만 돌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달걀이 놓여있는 이상한 기념비도 보였다. 호라 박사 집까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모모는 다시 용기를 냈다. 모모는 거북에게 부탁했다. 부탁이야. 좀 더 빨리 걸으면 안 될까? 거북은 대답했다. 느리게 갈수록 더 빠른 거야. 거북은 아까보다 더욱 느릿느릿 기어갔다. 전에도 그랬듯이 모모는 느리게 감으로써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발밑의 거리가 스스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다.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수록 더욱 빨리 갈 수 있었다. 느릿느릿 갈수록 더욱 빨리 갈 수 있으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천천히 갈 뿐이라는 것은 하얀색 구역의 비밀이었다. 전에 석 대의 자동차로 모모의 뒤를 쫓았던 회색 신사들은 그 비밀을 몰랐고 그래서 모모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지금 그들은 소녀와 거북을 따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소녀와 거북 뒤를 똑같이 천천히 따라갈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도 비밀을 간파하게 되었다. 모모와 카시오페이아 등의 등 뒤의 하얀 길은 회색 신사들의 무리로 천천히 채워졌다. 그곳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방법을 터득한 그들은 심지어는 거북보다도 느릿느릿 걸었다. 그들은 점점 간격을 좁혀와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거꾸로 된 경주, 누가 더 느린지 내기하는 경주 같았다. 길은 이 꿈의 거리를 꼬불꼬불 지나 하얀 구역 내부 깊숙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언제나 없는 거리로 접어드는 모퉁이에 이르렀다. 카시오페이아는 이미 그 거리로 들어서서 아무데도 없는 집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모모는 그 거리에서는 몸을 돌려 뒷걸음질을 쳐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 순간 모모는 어찌나 놀랐던지 심장이 멎어버릴 뻔했다. 시간 도둑들이 움직이는 회색 담장인 양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깨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꽉 메우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 행렬은 끝간데 없이 길었다. 모모는 소리를 질렀지만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모모는 뒤따라오는 회색 신사들의 무리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면서 뒷걸음질을 쳐서 언제나 없는 거리로 뛰어들어섰다. 그러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맨 앞에 섰던 추적자 몇 명이 언제나 없는 거리로 들어서려 했을 때였다. 그 순간 그들은 모모의 눈앞에서 말 그대로 무로 해체되어 버렸다. 처음에는 앞으로 뻗친 두 팔이 사라졌고 다음에는 두 다리와 몸뚱이가 사라졌다. 끝으로 경악과 공포에 질린 얼굴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모모만이 아니었다. 뒤따라오던 회색 신사들 역시 그 광경을 보았다. 앞에 섰던 회색 신사들이 버티고 서서 뒤를 따르던 무리를 막았다. 그들 사이에서 잠시 치고받고 싸우는 격렬한 싸움 같은 장면이 벌어졌다. 모모는 그들의 성난 얼굴과 위협적으로 흔들어대는 주먹을 보았다. 하지만 감히 모모를 따라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모모는 아무데도 없는 집에 다다랐다. 금속으로 된 육중하고 커다란 초록색 대문이 스르르 열렸다. 모모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석상들이 있는 복도를 지나서 반대편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 허겁지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계가 있는 홀을 지나 추시계들 사이에 있는 작은 방으로 달려가 아담한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듯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제19장 포위된 이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모모는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났다. 신기하게도 푹 쉬고 난 듯 기운이 났다. 모모야, 어쩔 수 없었겠지.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헌데 카시오페이야, 대체 넌 왜 그랬니? 모모는 눈을 떴다. 소파 앞의 조그만 탁자 옆에 호라 박사가 앉아 있었다. 호라 박사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거북이 있는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회색인들이 너희들 뒤를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글자가 나타났다. 전 앞날을 알 뿐이에요. 깊이 생각하진 않아요. 호라 박사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카시오페이아, 넌 가끔 내게도 수수께끼로 오구나. 모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호라 박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꼬마 모모가 일어났구나. 그래, 기분이 좀 나아졌니?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그냥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잘한 일이야.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다. 내 만능 요술 안경으로 보지 못한 건 그동안 카시오페이아가 모두 얘기해 줬거든. 회색 신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호라 박사는 우도돼서 커다란 하늘색 손수건을 꺼냈다.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아무데도 없는 집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지.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 와 있다는 뜻이야. 우리 있는 곳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호라 박사는 흥 소리나게 코를 풀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너도 봤지? 그들은 언제나 없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다. 모모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왜 그런 거예요? 시간의 소용돌이 때문이지. 그 거리에서는 모든 것을 거꾸로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아무데도 없는 집 주변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른단다. 다른 데서는 시간이 네 안으로 들어오지. 그래서 네 안에 점차 많은 시간이 쌓이면서 나이를 먹게 되는 거야. 허나 언제나 없는 거리에서는 시간이 네게서 빠져나간단다. 그 거리를 지나는 동안 네 나이가 어려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 많이는 아니고. 네가 그 거리를 지날 때에 걸린 시간만큼만. 모모는 무척 신기해했다. 그런 걸 전혀 몰랐네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다.
물론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란 한갓 자기 안에 있는 시간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거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란다. 허나 회색인들은 사정이 달라. 그들은 훔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시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몸에서 금세 시간이 빠져나가는 거야. 터진 고무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지. 풍선은 그래도 터진 조각이라도 남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단다. 모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럼 모든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아주 잠깐 동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젊어지겠지만 그래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 도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다. 헌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시간이 두 개의 흐름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 한쪽의 흐름을 멈추게 하면 다른 쪽 흐름도 없어지지. 그럼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박사는 말을 멈추고 요술 안경을 이마로 치켜 올렸다. 그러니까... 호라 박사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작은 방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 모모는 잔뜩 긴장해서 박사를 바라보았다. 카시오페이아도 눈으로 박사를 쫓고 있었다. 이윽고 박사는 자리에 앉더니 뭔가 알아내려는 듯 모모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네 덕분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헌데 그걸 사용하는 건 내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야. 박사는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거북에게 몸을 돌렸다. 나의 충실한 카시오페이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포위되어 있는 동안 뭘 하면 가장 좋겠니? 거북의 등에 이런 대답이 나타났다. 아침 식사요. 그래,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구나. 그 순간 탁자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아니면 내내 있었는데 모모가 보지 못했던 걸까? 어쨌든 예전처럼 탁자에는 조그마한 황금 찻잔들과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초콜릿차가 담긴 주전자, 꿀과 버터, 그리고 바삭바삭한 동그란 빵. 모모는 그동안 맛있는 이 음식을 자주 그리워했다. 이제 모모는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난번보다 더 맛있었다. 더욱이 이번에는 호라 박사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조금 뒤 모모는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 씹으면서 말했다. 그러니 그들은 박사님이 자기들한테 모든 시간들의 시간을 전부 내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러실 거죠? 물론이지. 아가 절대 안 그럴 거야. 시간은 언젠가 시작되었다가 언젠가는 끝나지. 물론 사람들이 시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끝난단다. 회색 신사들은 내게서 단 1초도 얻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박사님한테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던데요? 박사는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기 전에 우선 네가 직접 그자들을 봐야 할 것 같구나. 박사는 작은 금태 안경을 벗어서 모모에게 건네주었다. 모모는 안경을 썼다. 처음에는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색깔과 형태들의 소용돌이가 보일 뿐이어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세 괜찮아졌다. 잠시 뒤 모모의 눈은 벌써 요술 안경에 익숙해졌다. 그러자 포위하고 있는 자들의 거대한 무리가 보였다. 회색 신사들은 어깨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끝없이 긴 열을 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없는 거리 앞뿐 아니라 더 넓게 눈처럼 새하얀 집들이 있는 구역을 포함해서 아무데도 없는 집을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포위망은 물샐 틈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모모는 곧 다른 현상,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현상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요술 안경의 유리에 습기가 찼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직 안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뿌연 안개가 끼어 회색 신사들의 형체가 흐릿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모는 금방 사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안개는 안경이나 모모의 눈과는 상관없었다. 그것은 저 바깥쪽 거리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몇 군데는 이미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막 안개가 형성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회색 신사들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저마다 머리에는 뻣뻣한 중절 모자를 쓰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입에 물고 있는 작은 회색 시가에서는 쉬지 않고 연기가 뿜어나왔다. 하지만 연기의 구름은 보통 공기에서처럼 넓게 퍼지지 않았다. 연기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곳의 투명한 공기 속에서 거미줄처럼 질긴 기다란 베일을 형성하더니 거리 위를 지나 새하얀 집들의 앞면을 타고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 기다란 깃발처럼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넓게 퍼져나갔다. 연기는 곧 구역질 나는 푸른빛 도는 초록색 안기로 둥글게 뭉치더니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차곡차곡 포개어져 점점 더 높다란 탑을 이루어서 아무데도 없는 집을 빙 둘러 에워싸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점점 높이 자라나는 담장과도 같았다. 모모는 이따금 새로운 인물들이 도착해 다른 자들과 교대로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시간 도둑들의 꿍꿍이 속은 과연 뭘까? 모모는 안경을 벗고 묻는 듯한 시선으로 호라 박사를 쳐다보았다. 호라 박사가 물었다. 충분히 보았니? 그럼 안경을 이리 다오. 그는 안경을 쓰며 말을 이었다. 그들이 내게 어떤 일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내게 직접 손을 뻗칠 수는 없단다. 허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끼쳤던 것보다 훨씬 나쁜 해악을 끼칠 수는 있어.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나를 협박할 심산인 거야.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더 나쁜 해악이라고요? 호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회색 신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을 막을 수도 없단다. 허나 그 시간을 오염시킬 수는 있지. 모모는 너무 놀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다. 시간을 오염시킨다고요? 호라 박사는 설명했다. 시가 연기로 말이다. 작은 회색 시가를 물지 않은 회색 신사를 한 명이라도 본 적 있니? 물론 못 봤을 게다. 그들은 그 시가가 없으면 있을 수 없거든. 모모는 정말 궁금했다. 그 시가는 어떤 시가예요? 시간의 꽃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 내가 말했잖니.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을 갖고 있기에 그런 황금빛 시간의 사원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원에 회색 신사들을 들이게 되면 회색인들은 시간의 꽃을 야금야금 빼앗을 수 있게 된단다. 허나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가슴에서 뽑힌 시간의 꽃은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진짜 흘러간 것이 아니거든.
허나 진짜 주인에게서 떼어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지. 시간의 꽃은 전심전력으로 제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애를 쓴단다. 모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모모야, 악도 나름대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나는 회색 신사들이 훔친 시간의 꽃들을 어디다 보관하는지는 몰라. 다만 자신들의 냉기로 꽃들을 유리컵처럼 딱딱하게 얼린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렇게 해서 꽃들이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아마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얼린 시간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커다란 창고가 있을 거야. 허나 그곳에서도 시간의 꽃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모모의 뺨은 분노로 발갛게 달아올랐다. 회색 신사들은 그 저장 창고에서 계속해서 배급을 받지. 그들은 시간의 꽃에서 꽃잎을 떼어내어 잿빛으로 딱딱하게 변할 때까지 바싹 말려서는 그것으로 조그만 시가를 마는 거란다. 허나 그 순간까지도 꽃잎에는 신락 같은 생명이 붙어 있어. 헌데 회색 신사들은 살아있는 시간은 소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가에 불을 붙여 피우는 거란다. 연기로 변하면서 시간은 완전히 죽게 되거든. 회색 신사들은 이처럼 사람의 죽은 시간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란다. 모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수많이 죽어간 그 시간들. 그래, 저 바깥, 저 아무데도 없는 집 주변에서 점점 더 높이 자라고 있는 연기의 담장은 죽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단다. 아직은 탁 트인 하늘이 충분하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손상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허나 침침한 연기가 이곳의 하늘을 뒤덮어버리면 내가 보내는 시간은 모두 회색 신사들의 유령 같은 시간이 섞이게 되지. 그것을 받는 이들은 그로 인해 병이 들게 돼. 그것도 죽을 병이. 모모는 할 말을 잇고 호라박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모모는 나직이 물었다. 그 병은 어떤 병인데요?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를 못해. 허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 없어. 한마디로 몹시 지루한 거야. 허나 이런 증상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란다.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차츰 기분이 언짢아지고 가슴속이 텅 빈 것 같고 스스로와 이 세상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된단다. 그 다음에는 그런 감정마저 서서히 사라져 결국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지. 무관심해지고 잿빛이 되는 거야. 온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지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은 화도 내지 않고 뜨겁게 열광하는 법도 없어.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웃음과 눈물을 잇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차짓하게 변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단다. 그 지경까지 이르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공허한 잿빛 얼굴을 하고 바삐 돌아다니게 되지. 회색 신사와 똑같아진단다. 그래,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그 병의 이름은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란다. 모모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그들은 그걸로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유령을 스스로 떨쳐버리기를 기다려왔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회색 인간들이 존재하게 된 건 사람들 스스로가 도왔기 때문이란다. 허나 이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구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어. 헌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구나. 박사는 모모를 바라보았다. 네가 도와주겠니? 모모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러면 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돼. 이 세상이 영원히 멈추든가 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하든가 그건 전적으로 네게 달렸단다. 이런 위험한 모험을 정말 할 수 있겠니? 무모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단호했다. 예.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렴. 이제 너는 완전히 혼자서 해야 해. 나도 널 도울 수가 없단다. 나뿐 아니라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뜩 긴장한 얼굴로 호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내가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잠이 들면 그 순간 모든 시간은 멈춰버리지. 이 세상이 멈춰서는 거야. 허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색 신사들 역시 누구한테서도 시간을 훔칠 수 없지. 저장해둔 시간이 꽤 되니까 아마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쓰고 나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다. 그럼 아주 간단하네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렇게 간단하다면 내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거다. 아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나 또한 다시는 깨어날 수 없어. 그럼 이 세상이 영원히 얼어붙은 듯 정지되어 버릴 거다. 헌데 내게는 너에게만, 딱 너 한 사람에게만 시간의 꽃을 줄 힘은 있단다. 물론 한 송이밖에 줄 수 없지. 언제나 한 송이만 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이 전부 멈추어도 넌 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제가 박사님을 깨울 수 있겠네요? 그 한 시간 갖고는 뭘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회색 신사들은 많은 시간을 저장해 놓고 있거든. 훨씬 많단다. 그들이 단 한 시간 동안 소비하는 시간은 그들이 저장해둔 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거야.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계속 존재하는 거야. 네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훨씬 어렵단다. 회색 신사들은 시간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시가의 보급이 중단될 테니 아마 금세 알아차릴 거다. 포위를 풀고 시간을 쌓아둔 창고로 가려고 할 거다. 모모야, 그럼 넌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가면 그들이 저장해 놓은 시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시가가 없으면 그들도 끝장이니까. 허나 그 다음에도 또 할 일이 있어. 아마 제일 어려운 일일 거야. 최후의 시간 도둑이 사라지면 너는 그들이 훔친 시간을 전부 풀어주어야 해. 그 시간이 진짜 주인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만 세상이 정지 상태에서 풀려나고 나 또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네가 단 한 시간 안에 다 해야 하는 거란다.
모모는 망연자실해서 호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렇게 어렵고 위험할 줄은 미처 몰랐다. 호라 박사가 물었다. 그래도 하겠니? 이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이야. 모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불쑥 이런 말이 나타났다. 이 모든 일에 거북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모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던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꼬집어댈 수 없는 이 용기 덕분에 모모는 당장 결심할 수 있었다. 모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보겠어요. 호라 박사는 오래오래 모모를 바라보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이 한층 쉬울 게다. 넌 별들의 음성을 들었잖니? 두려워할 것 없어. 그러고 나서는 박사는 거북에게 몸을 돌리고 물었다. 카시오페이아, 그래 같이 가겠다고? 물론이에요. 그 말이 사라지고 거북 등에는 다시 이런 말이 나타났다. 누군가는 모모를 보살펴줘야 하잖아요. 호라 박사와 모모는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다. 모모가 물었다. 카시오페이아도 시간의 꽃을 봤나요? 호라 박사는 거북의 목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설명했다. 카시오페이아에겐 꽃이 필요 없어. 카시오페이아는 시간의 바깥에 있지. 자기 안에 자기의 자그마한 시간을 갖고 다니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히 정지해버려도 카시오페이아는 이 세상을 기어다닐 수 있단다. 갑자기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듯 모모가 말했다. 좋아요.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는 거죠? 호라 박사가 대답했다. 이젠 작별 인사를 해야지. 모모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다시는 만날 수 없나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모모, 그때까지 네가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인사를 전해줄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로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다. 안 그러니? 모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제 난 가야겠구나. 날 따라오지도 말고 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도 말아라. 내 잠은 평범한 잠이 아니거든. 내가 그 자리에 없는 편이 더 나아. 한 가지 명심해라. 내가 떠나면 곧 2개의 문을 열어야 해. 내 문패가 달려있는 작은 문과 언제나 없는 거리로 나가는 커다란 초록빛 철대문 말이다.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정지해버려서 이 문들도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단다.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잊지 않겠지, 아가? 예, 하지만 시간이 멈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알 수 있을 거야. 호라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모도 일어났다. 박사는 모모의 수세미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안녕. 귀여운 모모. 네가 내 말에도 귀를 기울여줘서 정말 즐거웠다. 모두에게 박사님 얘기를 해주겠어요. 나중에요. 그 순간
호라 박사는 모모를 황금 사원으로 데려다 줄 때 그랬던 것처럼 영겁의 세월을 견딘 고목이나 바위처럼 말할 수 없이 늙어 보였다. 박사는 돌아서서 벽시계들로 이루어진 작은 방을 황급히 나섰다. 박사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수많은 시계의 제깍대는 소리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아마 제깍대는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모모는 카시오페이아를 들어올려 품에 꼭 안았다. 이제 모모의 돌이킬 수 없는 최대의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